안녕하세요. 예.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새로 많이들 나오셨네요. 예. 자, 오늘 새로 많이들 오셨는데, 나 이 공부 완전히 처음 한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해도 바뀌고 이제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거 아니고, 잠시만요. 자, 새로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석진이고 민법을 맡고 있는 민법 선생입니다. 예, 반갑고, 자, 오늘부터 이제 기본 이론 과정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12월부터 들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수업 방식을 조금 이제 바꿨는데요. 예. 여기 PDF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림민법 책을 창을 띄워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PPT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PPT로 다 만들어 왔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냥 더 편하실 거예요. 막 바꿔가면서 막 할 것도 없고 이게 PPT에 다 튀어나오거든요. 조문도 나오고 문제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차 수업인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요. 1교시는 OT, 오리엔테이션. 새로운 과정 들어갈 때마다 오리엔테이션 조금 하거든요. 우리 11월 달에는 오리엔테이션만 1시간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좀 짧게 하는데 조금 할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권리 변동, 그다음에 2교시 법률행위 총설, 목적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예. 오리엔테이션 1교시 시작을 하는데 이게 2교시가 되면은 쉬시는 거예요. 4교시로 진행이 되고, 예.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우리 현재 위치, 그다음에 강의 교재,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방법, 그다음에 그 밖에 몇 가지 당부 말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위치를 보시면은 올해 이제 해 바뀌었죠. 올해 10월 29일 날 시험 치시게 될 건데 마지막 토요일 날 33회 시험 치시게 될 거고, 이 1년 과정을 크게 딱 둘로 나누면은 반은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 공부하고 아마 6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이론 공부를 마치고 7월부터 한 4개월 정도는 문제풀이 이제 과정에 들어갈 건데, 근데 제가 우리 공부하는 과정을 건물 짓는 일에 비유를 들었었거든요. 건물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고 싶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멋진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을 그냥 바로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기초이론 11월 12월 과정이 터를 닦는 거예요. 기초공사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과정이 뭐냐면은 이제 뼈대 골조공사 하는 거예요. 건물의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3, 4, 5, 6월 달 과정에 살을 입히는 거예요. 공구를 쳐가지고 건물의 외관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건물의 완성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단계고, 우리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골조공사하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의 뼈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일 처음에 기초공사 할 때는 뭐 예습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살짝 예습이 좀 필요합니다. 예습. 그 예습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뼈대를 세워야 되는 거니까 저기 밑에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부터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예습이 되어 있어요. 저 수업 들으신 것 자체가 예습이에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는데 아까 손 들으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시는 분,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 그분들 중에 아직까지 11월, 12월 과정, 기초이론 과정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그 과정을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거를 11월, 12월 과정을 전혀 안 듣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따라오기가 벅찹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습을 좀 해오시라는 거고, 오늘 강의 계획표 받으셨죠? 강의 계획표 보시면은 계획표에 독특한 제일 마지막 칸 보시면 예습란이 있어요. 예습란. 그러니까 이번 1회차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기초이론 11월, 12월의 기초이론 과정에 1강부터 4강까지가 해당 내용이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주는 몇 강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5강, 6강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11월부터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걸 다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 번 듣는 거 좋습니다. 그분들도 다시 들어오시면 더 좋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들어오시고, 근데 꼭 요 강의 계획표에 따라 진도에 맞춰서 듣지 마시고 그냥 다 들어버리세요.
예, 쭉 다 들으시고 예, 그렇게 미리미리 다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여기에 뭘 박아야 되잖아요. 철심 같은 걸 박아가지고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밑에 지반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탄탄한 지반이 있을 때 이걸 박아가지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지반 공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박아버리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1월, 2월 과정을 다 진행을 해도 좀 뭐네요. 1월, 2월 과정을 다 진행을 해도 건물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5, 6월 달까지 이론 수업을 다 진행해도 건물은 완성이 안 돼요. 이 정도고 문제풀이 단계를 통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내용의 이론적인 부분을 다 하진 않아요. 1, 2월 과정이라고 해서 제 생각에 한 70%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미법책에 나와 있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의 한 70% 정도를 1, 2월 과정에 우리가 소화를 할 것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요 과정 때 할 거예요. 3, 4, 5, 6월 달에.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강의 교재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림미법책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뭐 계속 이거 갖고 수업을 할 것이고 계속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기출지문 족보라고 해서 우리 기초이론 때는 매주 OX 문제를 받으셨을 건데 프린트물로 이제 따로 나가는 프린트물은 없어요. 없는 대신에 그 문제들이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책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인쇄 중이거든요. 지난주에 다 넘겼고 교정해서 지금 인쇄 중인데 오늘은 책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는 도착을 해서 책을 받아보실 텐데 책은 한 230페이지 정도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출지문 족보는 말 그대로 족보예요. 제일 옛날 거는 13회부터 우리가 치는 시험이 몇 회죠? 33회죠. 그러니까 13회부터 32회 것까지 20년치 기출 문제를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오지선다형 문제를 전부 다 지문별로 다 해체시켰어요. 다 분해해가지고 OX 문제로 만든 거예요. OX 문제로 만들어서 그림미법 목차하고 똑같은 목차로 만들어놨어요. 비슷한 문제끼리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OX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면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죠. 요거를 PPT로 만들어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내용의 OX를 여기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해설도 조금 있어 여기는요. 그 전에 OX 받으신 거는 해설 없었죠, 여러분들. 여기는 해설이 좀 있는데 X인 문제들만 해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창으로 보여드릴게요. PDF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좀 보실 건데 책으로 종이책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 받는 게 아니고 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두 권으로 진행을 하고 요거는 1, 2월에만 쓰는 게 아니고 1, 2, 3, 4, 5, 6월 달 계속 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두 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목표는 당연히 뭐죠? 합격이죠. 합격이 목표예요. 합격을 하려면 어떤 길을 밟아야 되는지 제가 좀 몇 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합격을 하시려면 첫 번째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대를 알아야 돼. 우리의 상대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이 뭐냐면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의 본질을 아셔야 돼. 본질이 바로 뭐냐? OX예요. 객관식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물론 박스형 문제도 있지만 약간 부차적이고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지선다형 문제니까 옳은 거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는 옳은 지문이 하나에 틀린 지문이 4개 있는 거예요.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틀린 거 하나에 옳은 거 4개 있는 거야. 결국은 문제 형식을 다 떠나가지고 본질은 OX예요. 결국 지문 하나하나당 그게 O인지 X인지만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게임 끝난 거지 않습니까? OX 도사가 되셔야 돼요. OX 도사.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족보가 중요한 거지. 아까 기출지문 족보가 OX 문제집이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하면 객관식 문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늘상 강조하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한번 들으셨죠, 여러분들? 메타인지는 인지 위에 인지죠. 초인지. 인지는 뭔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야지 공부를 잘한다고 하거든요. 인지 능력보다는 IQ보다는 메타인지.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올리려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지를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모르는 거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모르는 게 점점 없어지고 그다음에 공부에 좀 소질이 없는 분들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아는 걸 다시 재학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약간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별 시간 낭비에 가까운 건데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잘 알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메타인지를 기르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설명하기. 뭘 배웠으면 남한테 설명해 보면 돼요. 설명하면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왜? 설명이 안 되거든.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거든요. 설명하면서 내가 어느 지점을 모르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뭘까요? 시험 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쳐보면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알아요. 왜? 모르면 틀리잖아요. X 딱 이렇게 딱 답을 썼는데 X가 나와요. X가 뭐죠? 딱 B가 내리면요. 너 이거 몰라 이거죠. 모르니까 틀렸지. 알면은 틀릴 리가 있나? 그러면 틀렸으면은 틀렸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계속 하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 테스트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계속 회피하는 거죠. 시험을 안 쳐요. 공부를 해도 시험을 안 치고 모의고사 치면 곧 이제 모의고사 시작 3월 달부터 시작하나 4월 이렇게 시작하면은 시험을 안 쳐요. 왜? 계속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준비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계속 시험을 자꾸 회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10월 달 가서 처음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봉변을 당하는 거죠. 예. 자꾸 자기를 시험에 노출시켜야 돼요. 테스트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알아내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할 때 처음부터 온전한 형태의 객관식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우리 수준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게 뭘까요? 그게 OX예요. 결국 OX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출지문 족보. 제가 기출지문 족보 그 책을 족보라고 불러요. 그냥. 요즘 말로는 빅데이터예요. 예, 20년치 빅데이터인데 그거를 자꾸 보시면은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지.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예상 문제집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운전면허 시험처럼 아예 그냥 여기서 다 나온다. 이것만 달달달달 해라. 여기서 다 나오니까. 그런 예상 문제집이 있으면 좀 공부하기 편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한테도 예상 문제집이 있네요. 예상 문제가 곧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가 이퀄 예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는 시험이 33회잖아요. 33회, 3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객관식 시험은 준비하는 방법이 딱 끝났어요. 뭐냐면 기출 문제 분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민법이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만은 30번을 쳤어요. 30번 한 번 나올 때마다 몇 문제 나오죠? 40문제. 그럼 30 곱하기 40 하면 얼마예요? 30 곱하기 40은 1200이죠. 1200문제가 나와 있어요. 역사 속에. 오지선다형 문제예요. 1200 곱하기 5 하면요. 몇 개 지문이에요? 1200 곱하기 5. 빨리빨리 계산해 봐요. 6000개. 6000개 지문이 쏟아져 나와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 그러니까 민법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6000개 지문 속에 안 나와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역사 속에? 없어요.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양이 많아도 벌써 나올 중요한 문제들은 다 나온 거예요. 6000개의 지문을 어떻게 벗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건 다 나왔어. 중요한 건 다 나왔고 여러분들이 치는 33회 시험은 완전히 재탕 삼탕인 거야. 울겨먹기 사골 꿀꿀 하는 것처럼요. 옛날에 나왔던 걸 다시 재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꼭 똑같이 내지는 않지. 문제를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내지는 않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다시 나오는 문제가 적어도 80%, 85%. 처음 나오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생각해요. 15% 미만으로. 처음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들은 뭐 거의 대부분 민법 같으면 최신 판례들 시중 책에 어느 수험서에도 없는 어떤 것들 다른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비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 왜냐하면 우리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락 없이 60점을 넘기면 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만점이 80점인 시험이거든요. 민법하고 부동산 학계로는 80점이 만점이에요. 80점 이상의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쓸데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80점이 만점이니까 그냥 기출 지문만 잘 분석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걸 예상 문제집 삼아가지고 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족보가 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기출 문제를 분석한 거예요. 보세요.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모든 길은 족보로 통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침판이에요. 여러분들 족보 따라 잘 가면은 어디로 갈까요? 합격으로 갑니다. 합격으로. 합격. 그래서 이거 우리 그 메가랜드의 그 카피라이트 아닙니까? 강사력이 합격이다 이렇게요. 강사력이 좋다 뭐 이런 거지. 제가 바꿨어요 이거를요. 기출지문 족보가 합격인 거예요. 그 책을 자꾸 보세요. 마르고 닳도록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은 떨어질래야 용을 써도 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 책에 있는 건 달달달 해놔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6개월 동안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리고 그 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 뭐 특강 같은 것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객관식 문제집 풀이 단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미리 좀 한번 팁을 드릴게요. 문제집 정리하는 방법인데 객관식 문제집 정리하는 방법. 문제집도 한 번 봐가지고 내 것이 안 되거든요. 또 동일한 문제를 적어도 세네 번 정도는 풀어야지 기억이 나고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푸셔야 돼. 근데 책을 여러 번 볼 때 처음에 1회독 할 때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회독수를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빨리 보셔야 되잖아.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빨리 보는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지문을 객관식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OX예요.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 형식을 다 벗어 던지고 지문을 따로 분해를 해가지고요.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옳은 지문은 긍정적인 색 파란색, 틀린 지문은 부정적인 붉은색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객관식 문제집이 아니라 작년판 기출지문 족보예요. 올해는 이거보다 좀 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PDF로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거는 옳은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식이에요. 색깔로 다 보여줘. 그냥 이게 옳은지 틀린지. 색깔 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칠하면 안 돼요. 여기다 쭉 칠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키워드에 칠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신축, 원시지득. 나중에 색깔 칠해진 것만 딱딱 빨리빨리 읽어도 의미가 통하게 신축은 원시지득이라는 소리지 선점은 원시지득이지 이렇게. 그렇게. 그다음에 틀린 것도 어디가 틀린지 포인트 잡아가지고 키워드만 저당은 이전적 승계 틀렸다는 거잖아. 이게 틀렸다는 거거든. 저당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싫다 나는 눈도 부시고 싫다 그러면 뭐 밑줄을 그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색깔로. 자기 원하는 뭐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건 세 가지 정도 역할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OX 연습이에요.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내가 두 가지 색이 있는데 이런 거죠. 빨간 펜을 들까 파란 펜을 들까. 이게 그 결정이 나야 되죠. O인지 X인지 결정 나야지 펜 색깔을 결정할 거잖아요. 이게 색칠 공부가 아니라 OX 공부예요. 두 번째는 전체 다 칠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키워드를 칠하는 거예요.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키워드 찾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문장이 길기 때문에 시험 문제들은 어디가 핵심 키워드인지 이 문장의 핵심적인 단어들인지 문구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230페이지로 돼 있어요. 기출지문 족보가. 그러면 한 바닥에 10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10문제 더 넘게 들었을 건데 10문제 잡았을 때 2300번 정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키워드 찾는 연습을. 그러니까 엄청난 공부죠. 그다음에 이렇게 다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여러 번 볼 때 반복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툭툭 치고 읽어 나가면 되잖아. 이게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르거든요. 객관식 문제집 한 권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아마 거의 나중에 가면요 뭐 하루 만에 다 봐요.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충분히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에 책 받으시면 이거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중에서요 아무 색깔도 안 칠할 문제들도 있거든요. 파란색도 안 칠하고 빨간색도 안 칠하는 것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필요 없다. 다시 볼 필요 없다. 안다 이거. 충분히 맞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색깔을 칠하셔야 돼. 막 덕지덕지 다 발라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보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지문들은 갖다가 색깔을 안 칠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다음에 안 보게. 시간 세이브하게. 다시 볼 것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음 주에 책 받았다고 바로 이 작업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작업은 한 3월 정도에 갔을 때 3월이나 더 뒤에 하셔도 돼요. 충분히.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책 받자마자 바로 뭐 형광펜으로 막 발라버리는 분들이 있거든. 첫날 받아가지고 그것만 딱 봐도 공부 못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공부 감각 없는 거지. 학습 능력 어떤 노하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형광펜을 칠하고 형광펜 한번 칠하고 나면 지워지지도 않는 형광펜을 나중에 자기가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 뭐 한다고 내가 칠했지 여기다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건데 뒤로 유보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몇 가지만 강의 일정에 대해서는 요거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받으신 강의 계획표가 아니고 11월에 시작하신 분들이 그때 드렸던 거거든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오늘이 1월이죠. 그리고 이론 수업이 1, 2, 3, 4, 5, 6개월 갈 거거든요. 6개월 이론 수업까지. 근데 제 강의 계획상 기본 이론이 9주, 9회차. 그다음에 경주 이론이 9주. 그다음 마지막 핵심 이론은 8주. 이렇게 9, 9, 8로 돼 있어요. 9, 9, 8이면 26주가 필요하거든요. 우리한테 6월 말까지.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날 쭉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25주가 나와요. 25주가 나와요. 여기는 7주, 9주, 9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오늘 받으신 강의 계획표에 나와 있지만은 1월 22일 날 보강 수업 한번 할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학원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기 문제인데 필기는 하지 말 것. 필기하면 공부에 수업 시간에는 필기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필기하면 정신이 사납잖아요. 집중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도 알아들을까 뭐할까 그런 내용들인데 필기까지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듣는데 집중을 할 수 없어요. 필기를 가급적 하지 마시라. 근데 이 말씀은 별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푹푹 지나가는데 뭘 필기하겠습니까? 여기다가 판사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수업 스타일이. 그러면은 이제 필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고 한번 해보세요. 못할 걸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고 이제 그다음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당 파트의 그림 미법책을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즐겁게 해야지 뭐든지 효율적입니다.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건 대답이에요. 대답.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수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질문을 던지는 게 있거든요. 질문을 딱 던지면은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틀리는 거 이런 건 전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틀리죠. 모르니까 틀리는 건 당연하고 틀리라고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리게 답을 유도해가지고 고쳐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답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11월, 12월 우리 노원 학원을 경험해 본 결과 약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위기.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도 이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요. 표정을 읽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잘 웃지도 않으시고 그러신데 즐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정도 하고 자 시작을 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이거 얘가 우리 누군지 아시죠? 얘 쓰레기 우리 주인공이에요. 저기 상단에 보시면 페이지가 항상 나와 있을 거거든요. 저건 뭐냐? 그림미법 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PPT로 수업하기 때문에 그림미법책 몇 페이지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전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놓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놓쳤을 때는 고개를 들어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저기가 그림미법 페이지입니다. 항상 나와 있으니까 10페이지 한다는 거고 아마 책 보실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냥 여기에 칠판에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이라는 시험 이 과목은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칙 10문제, 물권 14문제, 그다음에 계약법이 10문제, 특별법 5가지 특별법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총칙, 총괄적인 규칙, 총칙부터 시작을. 그래서 총칙 내용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10페이지죠. 1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몇 번 보셨죠? 그렇죠? 계속 이거 수업 시작할 때 이거 보고 시작했으니까. 자, 민법 공부한다는 건 권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권리의 변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 권리의 생로병사,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원인이 필요해요. 원인. 그 원인 중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법률 행위라고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법률 행위에서만 몇 문제를 낸다는 거야. 10문제. 법률 행위가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 총설. 법률 행위란 무엇이냐? 의의, 종류, 요건.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목적, 법률 행위 안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법률 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한 대리,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고장나버린 무효나 취소, 법률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여서 하는 거. 여기서 열 문제를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목적까지, 다음 주는 의사표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하면 이제 편하게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계약을 하는 이유는 뭐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시키려고,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과 원인을 조금 더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서상. 자, 12페이지 나와 있는 권리 변동의 모습이에요. 그 12페이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권리 변동의 모습을 나누면 이렇게 생겼다고. 권리의 변동이라 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죠. 권리의 뭐죠?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를 뭐 한 거다? 취득. 소멸은 권리를 상실한 거죠. 취득부터. 취득에는 두 종류의 취득이 있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발생으로 표현하자면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라 하죠. 이 권리는 처음 생긴 거다. 완전히 세상에 처음 생기는 그런 권리 발생을 뭐라 한다고요?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대적 발생부터 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거야.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이 지어졌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게 원시 취득이죠. 전주는 없고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거니까. 이건 뭐죠? 이거 낚시해서 고기 잡는 거.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을 통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 취득이죠. 무주물 선점.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PDF로 할 때는 조문을 또 바꿔 창을 바꿔서 이랬는데 그건 다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252조 무주물 선점이에요. 이 조문 보셨죠, 여러분들? 주인이 없는 물건은 동산, 부동산 나눠가지고 따로 취급한다. 주인이 없는 동산은 어떻게 점유한다고요? 소유의사로 점유한다.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걸 뭐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시나 혹시?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거. 자주점유.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 타주점유. 그러니까 무주의 주인이 없는 동산을 자주점유를 딱 해버리면 내가 가지려고 찜 해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시취득. 이런 거죠. 원시취득. 부동산은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뭐가 된다고? 국가가 가져간다. 토지 건물은 주인이 없어지면. 됐고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은 전주가 있어 없어 권리의 전주가. 이제 전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거거든. 승계받는 거거든요. 승계취득은 요것들이 다 승계예요.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병이 갑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 정이 갑의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게 다 권리가 최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권리를 넘겨받는 거야. 승계받는 거예요. 근데 승계에도 두 종류의 승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고 뭐가 있죠?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어. 달라요. 이전하고 설정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부터요. 요건 이전이죠. 이전. 이전은 뭐냐면은 전주가 갖고 있던 권리가 후주에게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주는 권리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왔다. 이게 이전이거든요.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더라? 건물의 소유권은 건물을 뭐 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에 총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매매를 하고 등기를 딱 해버리면 이제 사용 수익 처분은 전부 다 이제 누가 하는 거죠? 을이 하는 거. 쟤는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면서 권리가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권리의 설정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그러니까 매매라는 계약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계약이다, 이전해 주는 계약이다. 이전하는 계약이에요. 이전. 그게 563조에 나와 있어요, 조문에. 매매가 뭔지. 이 단어 보러, 이 단어. 매매는 일방은 재산권을, 자, 재산권이라고 그랬어요. 재산권이에요. 이게 소유권보다 넓은 개념이잖아요. 물권, 채권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뭐 할 것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상대방은 뭐예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니까 매매를 통해서 권리가 이전된 거예요. 전주는 권리를 잃었고 매도인은. 그다음에 얘들은 달라요. 얘들은 이제 설정적 승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적 승계도 두 종류의 승계가 있어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어요. 특정 승계는 특별히 하나 정해서 승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는 매매하는 대상물을 하나 콕 찍어서 매매하지 않나요? 이 건물을 매매해요. 그럼 건물의 소유권 하나만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 무슨 승계? 특정 승계라고 해요. 그거 말고 무슨 승계도 있어. 이전에는. 포괄 승계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상속 같은 거야. 상속은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 죽었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 권리만 아니고 의무까지 상속이라는 원인 하나에서 다 넘어가는 거죠. 다 이전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포괄 승계라고 해요. 포괄 승계 1005조. 상속인은
누가 상속인이죠? 이게 사람이 사망했을 때 돌아가신 분은 피, 상속인 자식, 살아있는 자식들, 뭐 배우자가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 개시가 언제 일어나죠?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하는 그 순간부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뭐까지? 의무까지 전부 다 승계한다. 포괄 승계도 무엇의 한 종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전에. 권리가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의무까지. 그 다음에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설정은 이런 모습이야. 병이 지상권이 뭔지는 대충 감은 있으시지 이제.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지상권은 어떻게 취득하는 거냐 이게. 갑이 이 토지의 소유자니까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위에 매매처럼 다 넘겨준 게 아니에요. 뭐하고 뭐만 넘겨준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힘만 예컨대 30년을 넘겨준 거야. 30년 동안 사용 수익했다가 30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할 때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뭐 해줬다고 하는 거죠? 설정해줬다는 거죠. 저쪽을 뭐라 부르죠?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 얘를 뭐라 그래요? 지상권자. 그러니까 계약하고 이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하면 지상권이나 물권을 취득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이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저당권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그 전제로서 채권. 돈 받을 채권이 있어 없어요? 있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 볼까요? 뭔가 돈 받을 게 있어요. 이렇게 채권.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권이 저당권을 취득한 거예요. 저당권은 뭐 하는 거죠? 저 건물을 처분하는 거죠. 얘 힘에서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데 저 중에서 뭐만 준 거예요? 처분 권능만 떼어서 준 거야. 처분.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네가 이 집을 뭐 해라? 처분해라. 처분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경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경매, 얘가 돈을 안 갚았을 때 얘가 하는 경매는 강제로 경매하는 거야. 얘 뜻에 따라 경매하는 거야. 뜻에 따른 게 뭐죠? 임의 경매죠. 이 사람 뜻에 따라 경매하는 거죠. 합의된 경매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고 승소 판결을 받고 다 필요가 없고 곧바로 경매하는 게 무슨 경매였어요? 임의 경매. 그래서 환가시켜가지고 저 부동산 팔아가지고 환가 대금에서 자기의 채권을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지상권 설정이죠. 설정. 그러니까 이전이 되었을 때는 전주는 권리를 잃게 되고 설정이 되었을 때는 전주가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고 일부 힘만 떼어서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죠. 예.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저당권 설정자. 얘는요. 저당권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데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물상보증이.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도 있고. 그런 거 배우셨죠? 됐어요. 이게 권리의 발생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변경으로 가볼게요. 변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주체의 변경은 권리 주인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뭘까요? 매매하면 권리가 뭐 되는 거니까요? 이전되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지. 건물 주인이 바뀌는 거죠. 자, 내용의 변경은 지금 하지 말고 작용의 변경을 보겠습니다. 작용의 변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효력. 권리 효력이 바뀔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하나는 저당권의 순위 승진, 또 하나가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이에요.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될 때가 있습니다. 자,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지금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자, 물권은 원래는 일물일권주의. 똑같은 물권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지만 저당권과 같은 물권은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순위 번호대로 효력이 따져지는 거니까 을의 저당권이 병의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경매를 했건 제3의 인물이 경매를 했건 이 건물이 환가되어서 현금화되면 배당 절차에서 누구부터 돈을 받게 되죠? 을부터 우선 문제를 받게 되죠. 사자라도 얘가 더 힘이 센 사자라는 거죠. 같은 사자라도. 그런데 갑이 을에게 빌린 돈을 갚아버린 거야. 돈을 갚아서 채무를 변제해서 채권이 없어진 거예요.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지죠. 담보물권의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말소등기를 해야 소멸합니까?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까? 안 해도 소멸합니다. 돈 받았으면 이건 없는 저당권입니다. 무효인 저당권입니다. 나중에 말소등기를 했다 치고 이렇게 말소를 했어요. 그럼 얘가한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병에게. 저당권의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저당권의 주체는 여전히 병이고요.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당권의 내용은 여전히 우선 문제의 힘이고요. 저당권의 효력이 더 세진 거죠.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올라간 거잖아요. 뭐가 바뀐 거죠, 여러분들? 효력이 바뀌었는데 효력의 변경이란 말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 똑같은 말인데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요거 하나.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발생하는 권리. 요건 족보가 일단 채권이에요. 물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물권이 8개 아닌가요? 8개는 외우셨나? 8개 물권. 민법전에 나와 있는 8개 물권. 뭐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몇 개? 8개. 그거 임차권 들었어, 안 들었어? 그거 임차권 물권 아닌 거지. 임차권은 물권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채권은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상대권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는 없고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 임차권의 채무자는 임대인이에요. 나한테 물건 빌려준 임대인에게만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해요.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항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나하고 계약을 맺은 상대방 말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을에게 권리가 하나 생겼어. 그럼 을은 이 권리를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갑에게는요. 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있지. 그게 을이 갖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건 채권이건 갑에게는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니까. 근데 갑 말고 병에게, 정에게, 무에게, 기에게 제3자들에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뭐라고 한다는 거죠? 대항력.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물권 같으면 여러분 절대권이잖아요. 물권은 갑한테 설정받아도 지상권 설정받고 저당권 설정받아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그 힘을요. 물권은요. 그러니까 물권에는 뭐가 있다고 표현해 보세요. 대항력이 있지.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어요. 근데 채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하는 거라고요? 채무자에게만.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에는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갑의 건물을 임대를 받아서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집에. 을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라고 세 글자로? 임차권, 물권 아니면 채권. 채권.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청구하는 거죠? 갑에게만 이 물건 쓰게 해줘요라고 갑에게만 오로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2년 해서 살고 있었는데 1년 지났어 지금. 아직 1년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네. 세입자 살고 있어도 집 팔 수 있나 없나. 바뀐 소유자가 나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야.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 이게 몇 조인지 외우시라고 했죠. 조문 하나. 213조. 물건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뭐 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하는 자에게 물건을 뭐 하라고? 반환. 건물을 반환하라는 거야. 건물을 비워달라 이거지. 명도를 요구해요.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이때 임차권으로 버틸 수 있냐 이거지. 버틸 수 없다.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다. 갑에게만. 누구에게는 행사 못한다. 병에게는. 반면에 병이 갖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아닙니까?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얘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이거 뭐라 그러냐 이 현상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집주인이 바뀌면. 원래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근데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대항력 없어요. 노.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쫓겨나요. 그런데 우리 민법 621조에는 무슨 조문이 있냐면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어요.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등기 같은 거 하는 권리 아니에요. 원래는요. 전세권은 등기해야 안 해.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은요. 물권들은 공시의 원칙에 따라 등기하지만 얘는 등기하는 권리 아닌데 특별히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는 길을 열어뒀어. 스페셜 조문이에요. 등기를 하게 되면 만천하에 내가 임차인이다라고 공시가 되었어 안 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노을까 예스일까 등기를 하게 되면 예스로 바뀌는 거지. 뭐가 발생하는 거죠?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문 한번 볼까요? 621조인데 임대차 등기. 부동산을 임차를 한 임차인은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 말하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반대 안 하고 해준다고 하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좀 해줘요라고 협력을 청구할 수가 있다. 등기 좀 해줘 봐봐요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이 그거 해줄게요 해서 등기를 했어. 등기부에 이 사람 이름이 올라가서 건물 등기부에. 그럼 2항 한번 읽어보시죠. 2항 읽어보세요.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자, 제3자에 대한 효력 세 글자로 말해봐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등기돼 있으면은 이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내 이름도 못 보고 사셨어? 등기부에 내 이름 이런 거 못 봤어? 그래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돼요. 그럼 얘는 나머지 1년을 더 살고 나갈 수 있어 없어?
그리고 얘가 임대인지에서 벗어났고 얘가 임대인 된 거야. 전세권하고 비슷해진 거지 상황이. 그럼 내가 얘한테 걸어뒀던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 갑한테 달라고 해야 돼, 병한테 달라고 해야 돼. 다 사고 나갈 때 병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병이 임차권 안고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 다시 임차권은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요. 근데 뭐 하면 효력이 생긴 거지? 뭐가 바뀐 거죠, 여러분들? 효력이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변경이죠 이거? 효력의 변경, 다른 말로 뭐라고? 작용의 변경. 이렇게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 더 이상 예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그다음에 소멸을 합니다. 소멸. 권리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절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건이 매실되면 물건들이 없어질 때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지진 나서 건물 내려앉았어. 아니면 허리케인에 날아갔거나 없어졌어 물건이. 없어지면 소유권이 남아날 수가 없지. 무슨 소유권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인데 물건 자체가 없는데 뭘 사용하고 뭘 수익을 내겠어요. 이때 소유권의 소멸은 온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이런 소멸을 뭐라 한다고요? 절대적 소멸. 자, 상대적 소멸은 그게 아니고 얘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뭐 하면 상대적 소멸이 난다고? 매매 같은 거. 매매를 했어요. 매매하고 얘가 등기를 해갔어.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지 이렇게. 그럼 얘한테 일어난 일이 뭐야? 얘는 소유권 취득이지만 쟤는 뭐야? 소유권 소멸이지. 얘의 소멸은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얘한테서만 사라진 거잖아. 얘한테서만. 이게 절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 소멸이죠. 상대적 소멸 이런 거. 가만히 보니까 이 매매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곳곳에 막 있잖아요. 매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 뭐죠, 여러분들?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은 한 가지예요. 사건은 한 가지인데 누가 이 상황을 부르냐, 호칭하느냐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달라질 뿐인 거지. 자, 매매가 되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 후주. 매수인이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겠지. 나는 이전적 승계 취득했다고. 맞나요? 매도인 전주가 볼 때는 뭐야? 뭐라고 할까요? 나는 권리가 나한테 사라졌다. 상대적 소멸. 옆집 사람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권리에 뭐가 바뀌었다고?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현상인데 누가 이 상황을 묘사하느냐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달라질 뿐이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족보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나오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창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계시면 돼. 다음 주부터는 책은 있을 건데 그때는 책을 보시고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책이 옆에는 OX 이렇게 나와 있고 X에는 해설이 조금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230페이지 만들어져 있는 거라. 요 목차는 그림이법 12페이지가 똑같이 돼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림이법하고 이 책하고 같이 보시면 된다.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그런데 이게 다 풀 게 아니거든요. 지금 6개월에 나눠서 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풀 게 있고 다음 라운드에 풀 게 있고 그렇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다 외울 수 없어서 저 색깔 칠해줘. 노란색. 살짝 색깔 칠해주는 거 보이십니까? 저것들만 풀 거예요. 중간중간 색깔 없는 건 안 풀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볼까요? 1번. 이거 푸신 거야. 근데 11월, 12월에 한 푸신 건데 어차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대. 여긴 보지 마시고. 보이죠, 근데? 보이는데. 오죠? 오예요. 무주물 선점도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오, 28에 나왔다는 거고.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을 때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이전이지. 이전도 둘로 한번 나눠보세요. 기억해보세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얘는 뭐예요? 포괄 승계죠. 어쨌든 이전이에요. 이전. 맞습니다.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대. 을 소유 토지에 갑이 저당을 잡았지. 누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거겠지.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일반적으로 그런 구도겠죠. 그래서 저당을 잡았을 때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얘가 틀렸다는 거죠. 틀렸어요. 틀린 거는 이전 승계가 아니라 뭐다? 설정적 승계다. 설정적 승계다. 1순위 지당권이 소멸되어서 2순위 지당권이 순위가 승진이 되었어요. 올라갔어요. 뭐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렇죠. 권리의 내용이 변경된 거래. 내용상의 변경이래.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무엇의 변경? 작용의 변경. 다른 말로 효력 변경이죠. 효력의 변경이다.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팔아가지고 그 소유권을 갑이 상실한 거지. 이럴 때 이는 권리의 상대적인 소멸이래. 맞죠?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됐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권리 변동의 모습을 보신 거고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인. 그걸 볼 거예요. 자,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 매매를 했거나 상속이 일어났거나 불법행위를 했거나 멸실이 되었거나 뭔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부르는 법률 용어가 있었지. 이 물음표가 뭐죠?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 네 글자로 법률 요건. 법률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되고 법률 요건. 그렇죠? 요건. 그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이 결과잖아요. 결과.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법률 효과. 뭐가 갖추어지면 뭐가 발생한다고 해보세요.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 구도를 가지고 있어 민법이. 기본 뼈대죠 이게. 그러니까 요건은 되게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 하나를 뭐라 그러죠?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지. 이게 다 법률행위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 재산권 설정, 취소, 추인, 해제, 면제, 상계 뭐 이런 것들. 다 유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거 아닌 것 이런 것들 다 법률 규정이라 그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법률 요건을 이렇게 둘로 그룹으로 나누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이쪽은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사람의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거죠. 의사, 생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생각이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생각.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표시한 거. 이건 하나같이 전부 다. 이 속에는 그런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뭐라 한다? 법률 행위. 안 들어있으면 법률의 규정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도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날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에 기해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원한 대로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고 여기는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하고 무관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으로 1번 타자식 비교해 보면 돼요.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그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예요. 자기들이 원한 대로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거지.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요. 법에 정해진 원리지. 그 사람 돌아가신 분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둘 중에서 어느 쪽에서 열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여기서 열 문제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법률행위에서 열 문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법률행위. 그렇다고 여기 전혀 몰라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소멸시효, 불법행위, 부당이득. 우리 11월, 12월 두 달 배워보니까 이런 단어들도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자세히는 안 배워도. 저기서. 근데 이 법률행위도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법률행위하고 아래쪽에 있는 법률행위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지 또. 뭔지 아시지 이제. 위에 있는 매매, 밑에 있는 취소 비교해 볼까요? 매매는 한 사람의 의사에 기해서 아니면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두 사람의 의사, 그것도 일치된 의사, 합의된 의사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취소는요. 취소는 주로 뭐예요? 재착하.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착오에 빠졌으면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이때는 취소를 하면은 권리가 다 뒤집어지는데 그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돼. 아니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한 사람의 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요. 두 사람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법률행위들을 뭐라고 부르죠? 계약이라 부르고 밑에 있는 법률행위들은요. 단독행위라 하는 거지. 하나 더 있지 사실은.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서 빼버리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죠.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는데 뭐가 더 많죠? 많기를.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으면 뭐로 바꿔서 읽으시라 그냥. 계약으로 바꿔서 읽어도 한 90% 이상은 맞다는 99%는. 단독행위는 거의 적으니까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구도요. 이게 민법의 기본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곳곳에 등장을 해요. 책에 보시면 뭐 이런데 막 등등등등 막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원리를 빨리 간파를 하셔야 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36페이지는 이거였는데 대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 대리권 있잖아요. 수진이가 삼촌 이름으로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권이라 그랬죠. 애엄마는 아이의 이름으로 계약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어. 대리권이라 그러지.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도 뭐 아니면 뭐라는 거죠?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의사 표시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했을 때는 무슨 대리권이라 그러죠? 임의 대리권. 본인이 그런 의사를 주지도 않은데 의사 표시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대리권이 생기면 무슨 대리권이에요? 법률의 규정이 생겼으면 법정 대리권. 삼촌하고 수진이 관계는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예요?
임의 대리죠. 삼촌이 대리권을 줬잖아. 삼촌의 의사에 따라서 생긴 대리권, 임의 대리권. 임의 뭐예요? 임의 뜻에 따라서 생긴 대리권 이 소리잖아요. 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뭐죠, 여러분들? 아이의 의사하고 관계 없으니까 무슨 대리권? 법정 대리권. 이것도 이 원리예요. 그다음에 이거 물권법 파트에서 배우셨는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는 원인도 뭐 아니면 뭐라는 거죠?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 근데 법률행위로 변동될 때는 186조에 따라서 뭘 해야 되고? 등기. 법률 규정으로 변동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예컨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올 때는 이렇게 이 사람은 등기했어야 돼요. 저 계약만 해놓고 돈 다 주고 집 넘겨받아 살고 있어도 등기 안 했으면 소유자가 아닌 거지.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상속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했다는 등기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 2번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요? 된 거죠. 비상속인 사망 시에. 뭐 이런 데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게 해제권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우셨지 사실 여러분들은 안 배우셨지만 뭐 원리는 그렇습니다. 해제는 뭐냐면은 주로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채무 분리. 계약을 했는데 서로 채무가 생기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하죠, 여러분들? 쌍무계약. 그럼 나도 채무자고 쟤도 채무자인데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걸 뭐라 한다고요? 채무 불이행. 거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이 가능한데 안 해줘. 그 뭐라 그럴까요? 이행지체.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 이놈이. 뭐야? 이행불능. 그럼 상대방 채권자를 열받는 거지. 계약했는데 이행 안 해주니까. 그럴 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해제권이 생기는 원인도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정해둔 거야. 자기들이 합의해서 생긴 해제권을 무슨 해제권을 한다고요? 약정 해제권. 그다음에 자기들이 합의 안 해도 법에 나와 있어. 544조, 546조. 상대방이 이행 지체합니까? 상대방이 이행 불능시켰습니까? 그럼 계약 해제하세요. 엎으세요. 이거는 합의해서 생긴 해제권이에요. 법이 인정한 해제권이에요. 이런 해제권을 뭐라 한다고요? 법정 해제권. 발행이 빨갱이 이 원리는 계속해서 민법 곳곳에 등장하니까 이걸 빨리 간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알게 되는 거죠. 됐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족보 8페이지에 볼까요? 8페이지에 요거 하나만 볼 거예요. 2번에 1번 요거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일어나겠지. 그거는 이제 법률 행위예요,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법률 행위죠. 계약이니까 하나는 뭐죠? 계약하자고 하는 거, 청약 하자 이러는 거예요. 승낙, 이 의사표시가 뭐 돼요?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인 거죠. 요건이라고 하고 말해도 맞는 거죠. 법률 요건 중에서도 뭐다? 법률 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 행위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데 이거 법률 요건 아니고 법률 행위라고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게 뭐 아니지. 이렇게 말해도 맞고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임대차 계약은 요렇게 생긴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임대차 계약은. 근데 남자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람이라고 말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 더 넓은 개념으로 표현한 거니까. 됐어요. 뭐 그건 국어적인 문제예요. 됐어.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됐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죠? 권리의 변동. 그다음 이제 법률행위,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법률행위 10문제 나오는 요거 할 건데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법률행위 총설이에요. 총설을 2교시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